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뇌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대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심장도, 간도, 팔, 다리도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것으로 혹은 기계로 대체 가능하지만 뇌는 아직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것은 뇌에 피를 공급하기 위함이기에 신경과학자가 보기에 뇌야말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됩니다. 뇌 연구의 역사는 가장 먼저 철학에서 시작되어 의학으로 이제 21세기 들어 과학으로 접어듭니다. 인공지능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체세포와 달리 신경세포에는 많은 가지, 곧 신호를 받아들이는 가지돌기와 그 신호를 다른 신경세포나 세포에 전달하는 축삭들이 뻗어나와 서로 연결되는데 신경세포 하나의 시냅스가 무려 수천, 수만이나 됩니다. 이런 신경세포들의 가지와 가지를 이어주어 신호를 주고받는 부위가 바로 시냅스입니다. 사람의 뇌에는 무려 수십조 내지 100조 개의 시냅스가 존재합니다. 신경세포와 세포들 사이 시냅스의 전기적 신호로 만들어진 시공간적 패턴을 통해 기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냅스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때 신경전달 물질이 전달되어 전기 신호로 바뀌고 근육세포 등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사유, 감정, 운동 등이 바로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인 화학물질과 전기신호로 구성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발견은 우리 인간을 화학물질에 좌우되는 인간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신경과 의사들의 약 처방이 조증이나 조현병 치료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타성의 신경과학을 찾아보려면 타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인간의 관계성, 혹은 이타성의 마음이 전두엽의 공감신경세포로 불리는 신경의 역할에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눈치와 공감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의 범위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종교의 영역을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신경세포의 활성을 흥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나아가 이를 통해 형성되는 공감, 눈치, 평판 같은 도덕성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인공지능과 연결됩니다. 다층 퍼셉트론의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타심은 이기심과 공존합니다. 때로는 인정욕구와도 결합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에도 부합합니다. 신경과학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진화심리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의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인 마이클 토마셀로 공동소장은 인간의 도덕성을 감탄해야 할 진화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책 도덕의 기원 영장류학자가 밝히는 도덕의 탄생과 진화에서 토마셀로 소장은 도덕관념의 탄생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활동이 아닌 생존활동에서 도덕관념이 탄생했다. 이것은 협업을 통한 사냥과 그 전리품의 공정한 분배, 무임승차자의 배제에서 인류 최초의 도덕관념, 곧 공정의 도덕이 탄생했다. 토마셀로 소장은 인간 도덕성의 진화 역사를 앞서 공감의 도덕에 공정의 도덕, 정의의 도덕을 추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에 공정과 정의를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을까요? 이것은 신경과학자들이 답해야 할 문제이니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사실 도덕은 하나의 규격화된 단위가 아니라 각각 나름의 진화사를 갖는 많은 상이한 과정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인간의 도덕은 우리 인간들의 여러 가지 행위를 포함한 이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일정한 인지적 통찰의 맥락에서 인간들이 서로와 상호작용하게 된 어떤 특정한 방식의 결과입니다. 가령 자원을 공정하게 나누는 데서 자신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존재로 타인을 대하거나 사회규범을 어긴 데 대해 타인을 질책하는 것과 똑같이 자신을 질책하는 것은 적절한 존중심을 가지고 자신을 타인과 대등하게 보는 인식, 즉 불편부당한 관점에서 생겨나는 진정한 도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공감의 도덕부터 살펴볼까요? 신경과학자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사유를 확장해 봅시다. 38억 년 전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이 출현한 이래 지금까지
온갖 생명체가 번성하고 멸멸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의 과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에서 도덕관념의 원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길게 잡아도 불과 600만 년 전입니다. 이때 대형 유인원과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의 공통 조상이 혈연 단위를 넘는 집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집단 생활을 통해 도덕관념을 창출합니다. 생존을 위한 협업에서 비롯한 공감이 바로 도덕관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토마셀로 소장이 말하는 도덕의 진화 첫 번째, 공감의 도덕입니다. 토마셀로 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의 결실이 현실화되려면 필수적인 협동적 먹이 찾기, 특히 넓은 잠재적 협동자 풀 안에서 파트너를 선택해야 하는 과제에 더욱 철저하게 적응된 개인들이 필요했다. 무엇보다도 초기 인류 개인들은 좋은 협동 파트너를 평가하여 선택하고 남들의 평가를 예상해 자기도 파트너로 선택받을 수 있게 행동하고 일반적으로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유익한 파트너십을 창출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사실 모든 포유동물은 공감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연적 공감을 넘어 소속 집단 안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적 가치로서의 도덕은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발견되는 특질입니다. 이것이 토마셀로 소장이 말하는 도덕 진화의 두 번째, 공정의 도덕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의 도덕은 분배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은 따라서 물질의 평등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존중의 평등에 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덜 받아서 단순히 실망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분함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헌신은 우리의 협동적 노력의 전리품을 나눌 때가 되면 판을 키운다. 공동헌신을 한 파트너들은 단순히 우리가 동등하게 나누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 서로에 대한 책임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의 도덕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타인의 안녕에 대한 관심은 모든 도덕적인 것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태환경의 변화로 촉발됐습니다. 2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인류의 초기 조상인 호모속이 등장했을 당시 지구에 빙하건조기가 닥쳤습니다. 부족해진 먹이를 두고 원숭이, 대형 유인원과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후 약 40만 년 전부터는 초기 인류가 본격적으로 큰 동물 사냥에 나섰는데 여기엔 협업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먹잇감을 함께 사냥하거나 포식자와 적으로부터 집단을 지키는 공동지향성에서 우리라는 개념이 싹 텄습니다. 협업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면서 좋은 협력 파트너를 찾고 나도 파트너로 선택받는 게 절실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상대를 나와 동등한 자격으로 대하고 집단 안팎의 무임승차자를 배척하며 협력적인 파트너만이 전리품을 나눌 자격이 있다는 감각이 생겨났습니다. 토마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대형 유인원과 갈라지는 근본적인 변화는 초기 인류 개인들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는 데서 남들이 자기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된 것처럼 남들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점점 더 상호 의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결과로 나타난 도덕 심리가 진정한 도덕이라고 주장했다. 개인들이 종종 남을 돕는 것, 그리고 마땅한 자격으로, 즉 공정하게 남을 대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삼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도덕적 태도는 새로운 형태의 합리성, 즉 협력적 합리성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이런 협력적 합리성 덕분에 초기 인류 개인들은 자신 앞에 놓인 새로운 협력적 세계를 이해하고 이 세계를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적절한 행동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공정의 도덕은 여러 개인의 협력적 동기와 경쟁적 동기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일정한 균형을 달성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만의 특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의의 도덕은 어떨까요? 토마셀로는 15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난 인구학적 변화에 주목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볼까요? 초기 인류의 느슨하고 비교적 소규모인 집단에 근거한 협동적 먹이 찾기는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었지만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게 성공적이라는 점이다. 무슨 말인가요? 당시 호모사피엔스 집단들은 규모가 커지고 충돌이 잦아지면서 쪼개지기 시작했고 서로 구별되는 집단 정체성을 갖는 부족 조직들로 형성됐습니다. 따라서 공정의 도덕 단계에서 보인 공동 지향성이 이제 집단 지향성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호 의존성은 자원과 영역을 놓고 경쟁하는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기 위한 문화적 정체성과 소속 집단에 대한 충성 감각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렇게 집단의 성공을 위한 분업 체계 속에서 객관적인 규범과 옳고 그름이라는 가치 판단이 개입된 도덕관념이 바로 정의의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선 도덕 규범 위반에 죄의식을 느낄 만큼 내면화된 자기 규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토마셀로의 말을 좀 더 들어볼까요? 현대 인류는 유능한 문화적 행위자로서 정체성을 창조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즉 관습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관습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물론 자신을 포함해서 질책하고 먹을거리 찾기에서부터 집단 방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내 집단 성원들과 협동하고 외집단 성원들을 배제하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내 집단 동료들과 집단 전체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특정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도덕은 경쟁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협력이라는 공감의 도덕에서 필수적인 협동적 먹이 찾기의 파트너십, 곧 2인칭 도덕인 공정의 도덕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속의 삶으로 객관적 도덕을 추구하는 정의의 도덕으로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계적으로 진화해 왔지만 서로 간의 모순도 있고 복잡성도 내포합니다. 다음에 토마셀로의 말이 그것을 잘 증명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인간의 도덕 안에 존재하는 복잡성, 그리고 심지어 불가피한 모순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사회적 삶의 번잡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하면 인간 도덕의 복수의 원천과 층위를 모든 상황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는 없다. 굶주리는 내 협력 파트너에게 공감을 느끼면 전리품의 절반 이상을 그에게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전리품을 동등하게 나누는 나의 일반적인 경향과 모순된다. 남의 먹을거리를 훔쳐서는 안 된다는 사회규범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아이나 친구가 굶주리고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각기 다른 사회규범이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떨까? 인간의 도덕은 단일체가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친 인간 진화의 상이한 시기에 상이한 생태적 압력 아래에서 상이한 여러 원천으로부터 이어붙인 작단 구성물이다. 자, 그럼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처럼 진화의 기적인 인간의 도덕성이 왜 현실에서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도덕적인 인간이 많은 걸까요? 왜 인간은 진화의 세례로 올바름, 선함, 도덕심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때로는 공감과 공정을 중시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기심을 경계하지만 동시에 왜 종종 이기적인가요? 토마셀로의 마지막 말이 그 답변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때로 이기적이다. 그렇다. 우리가 도덕적인 것은 기적이며 우리가 꼭 이런 모습이었어야 했던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로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대체로 더 많은 아이를 낳은 것은 우연일 뿐이다. 그리하여 또한 이상한 말이지만 우리는 도덕이 우리 인간종과 우리의 문화, 우리 자신들에게 적어도 지금까지는 어쨌든 좋은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그저 감탄하고 축하해야 한다. 사실 도덕은 주로 철학과 종교 혹은 신학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 영장류학 등 자연과학이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오늘날 도덕 진화 이론은 크게 진화 인류학, 도덕 심리학,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 등 세 가지 접근법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철학과 종교 혹은 신학의 영역에 있었던 도덕이 이제 도덕 진화 이론의 새 영역과 만나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독선적인 철학이, 자기만 아는 종교가, 나아가 배타적인 신학이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